미국의 8월 실업률이 4.2%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는 14만 2천 개 증가로 개선됐으나 고용 둔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졌으나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을 선택할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지는 가능성이 반반씩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올 2분기 들어 급속 냉각됐으나 8월에 악화되지는 않아 9월 기준금리 인하폭을 스몰컷으로 갈지 아니면 빅컷으로 단행할지 연준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연방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일자리를 14만 2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8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3만 4천 명 늘린 반면 제조업은 2만 4천 명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레저 오락,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4만 6천 명을 늘렸고 헬스케어에서 3만 1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 1만 3천 명, 재정활동에서 1만 1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8천 명, 수송 저장에서 7,900명을 늘렸습니다. 도매업에서 4,900명을 늘린 반면 소매업에서 1만 1,000명이나 줄여 희비가 엇갈렸고 정부 업종에서도 7,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각 1,000명씩, 로컬 정부에서 2만 2,000명을 합해 모두 2만 4,000명을 늘렸습니다. 8월의 고용 성적은 전달보다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올 2분기인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폭이 당초 발표보다 대폭 줄어들어 고용시장의 찬바람이 확인됐습니다. 7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11만 4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8만 9천 개 증가로 2만 5천 개나 감소했습니다. 6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17만 9천 개에서 이번엔 11만 8천 개 증가로 6만 1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6월과 7월 두 달 합해 당초보다 8만 6천 개나 하향 조정돼 올 2분기의 고용 냉각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성적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9월 18일 회의에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이냐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이냐는 그 가능성이 반반씩 갈리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8월 고용 성적이 나온 후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55%, 0.5포인트 가능성을 45%로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연봉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간임금, 고졸 직종의 일자리가 2033년까지 10년간 60만 개나 없어질 것으로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경고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확산과 소비자 태도 변화 등으로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들로는 사무실 서기, 소매업체 1차 슈퍼바이저, 행정지원, 금융계 서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직종에선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사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도 AI 인공지능의 확산과 소비자 태도 변화 등으로 산업 구조와 고용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가장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직종 일자리를 추산해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의 일자리는 주로 고졸 이하에서 맡아오고 연봉이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간임금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임금 고졸 직종에선 2033년까지 10년간 6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추산했습니다. 연봉 4만여 달러의 고졸자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6%인 14만 7,5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소매점의 1차 슈퍼바이저 직종으로 4만 6천여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6%, 9만 5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위는 행정지원 1차 감독관으로 6만 3,500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4%인 6만 9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위는 금속,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들로 4만 5천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10년간 6%인 6만 4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위는 금융재정 분야 서기들로 4만 7천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4%인 5만 4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는 모두 고졸자 단순 직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내다봤습니다. 대졸자 직종 중에서는 13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들어갔는데 10만 달러에 가까운 일자리이지만 AI 확장과 소비자 태도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컴퓨터 그래머는 9만 9,700달러의 연봉에 대졸자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10%인 13,400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졸 직종 중에서 각종 비용을 추산하는 코스트 에스티메이터도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 15위에 올랐습니다. 이 직종은 현재 대졸자로서 연봉이 7만 5천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10년간 4%인 8,3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내다봤습니다. 대졸 직종 중에 보험 인수위는 전체 19위로 7만 8천 달러의 연봉이지만 향후 10년간 4%, 4,700명 줄어들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추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인하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실행 성과를 감독하는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신설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고 획기적인 개혁안을 권고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와 물가 대처 신뢰도에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의 중대한 토론 대결을 앞두고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경제 세금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nd a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1% to 15% solely for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트럼프 후보는 이를 통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신설해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create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tasked with conducting a complete financial and performance audit of the entire federal government and making recommendations for drastic reforms.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들의 재정 예산과 실행 성과 등을 감사해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활동에 동의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나 부적절한 지불 등을 파악해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에 봉사하겠다며 아무런 봉급도 직책도 공로 인정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쓰지 못한 예산들을 파악해 취소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에 투입키로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폐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는 이와 함께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주택 무기지를 금지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경제 다루기에서는 8포인트, 물가 대처에서는 5포인트, 해리스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때보다는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15%는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없앴다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다가 타국의 무역 보복으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소지가 있어 논란을 사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 감사를 머스크에게 맡길 경우 이해 충돌 소지로 법적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창업 시의 비용 공제를 10배나 늘려 5만 달러까지 공제해줘 4년간 2,500만 곳의 신청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28%로 올려 인상폭을 바이든 대통령 제안의 39.6%보다 훨씬 낮추겠다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맞상대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상반된 것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과도 크게 다른 세금 정책으로 중대 승부를 걸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두 가지 주요 세금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우선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비용 공제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나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We will expand the tax deduction for startups to $50,000. It's essentially a tax cut for starting a small business. 이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 시에 드는 평균 비용이 4만 달러인데 이를 모두 비용 공제로 충당해 주겠다는 파격 제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중산층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강화를 최우선 순위안으로 삼겠다며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창업비용 공제를 10배로 늘려 첫 임기 4년 동안 중소기업 2,500만 곳이 신청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1,900만 곳이 신청했는데 그보다 600만 곳이나 늘려잡은 겁니다. 해리스 방안은 이와 함께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용 공제를 늦추고 있다가 이익이 났을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업체들이 확장이나 혁신하려 할 때에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의 지나친 세금 인상에 덜 부담을 느끼도록 자본이득세 인상폭을 바이든 제안보다 대폭 낮추겠다는 새로운 수정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If you earn $1 million a year or more, the tax rate on your long-term capital gains will be 28% under my plan. 해리스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해온 39.6%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춘 것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지나친 세금 인상에 따른 반감, 역풍을 완화시킴으로써 트럼프 후보의 공세를 차단하고 바이든 정책과도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실시되는 A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에서 경제와 세금 정책을 놓고 불꽃 튀는 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8월 한 달 선거 자금으로 3억 6,100만 달러나 모금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1억 3천만 달러보다 약 3배나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말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에서도 해리스 후보는 4억 400만 달러로 트럼프 후보의 2억 9,500만 달러보다 1억 1,000만 달러나 많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결정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선거자금 모금 전쟁, 즉 전의 전쟁에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약 3배나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한 달을 보내며 전당대회까지 치른 해리스 후보는 8월 한 달 동안 3억 6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조 바이든 후보의 8월 성적인 3억 6,400만 달러와 맞먹는 것이자 올해 선거 전에선 최고의 선거자금 모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8월 한 달 1억 3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8월 한 달간의 선거자금 모금에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3배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전의 전쟁에서는 올 상반기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다가 올 중반부터 트럼프 후보가 거의 따라잡아 대등해졌으나 민주당의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 후보가 다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30일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규모를 보면 해리스 후보는 4억 4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2억 9,500만 달러를 갖고 있다고 밝혀
두 후보 간 차이는 1억 1천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의 전쟁에서 모금 추세에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 달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의 모금액은 7월 1억 3,900만 달러에서 8월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10일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 대결 직후 세 차례 모금 행사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실리콘밸리에서 연이어 한 번씩 선거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9월부터 전의 전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수억 달러씩 모으고 있는 선거자금으로 7대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억대를 쏟아붓는 선거 광고전, 공중전을 벌이고 전화 걸기와 가가오 방문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과하게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는다면 그대로 결제하지 않고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을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75%는 잘못된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비 청구 가격이 과하게 높아 문의할 경우 4분의 3의 경우 가격 오류에 해당됐으며 더 인하된 가격만 내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마 헬스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자들이 가격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껴 이의 제기를 하면 오류가 발견돼 더 저렴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동의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중 61.5%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사무소에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청구비가 불합리하다고 느껴 이의 제기한 경우 75%의 인원에 대해 청구서가 수정됐다고 연구 책임자 에린 더피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부담할 수 없는 청구서에 대해 연락한 사람들의 약 62%는 가격 인하를 받았다고 말했고 협상을 원했던 사람들의 약 76%는 재정적 도움을 받았거나 청구서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 정의센터 의사 존스는 병원에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환자가 방문 중에 받은 모든 서비스, 치료, 시술의 자세한 목록이 제공됩니다. 병원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세부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2020년에 법으로 제정된 노 서프라이즈 액트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을 가입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아도 과도한 의료 비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사람은 방문 전 치료 비용에 대해 선의의 추정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추정치보다 최소 $400 더 많은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미 청구서를 받았더라도 치료 비용을 줄이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노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미루고 있어 젊은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은 경력을 쌓지 못하고 일자리를 자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민들이 은퇴를 미뤄 젊은 근로자들의 경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노령 근로자들이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임금이 낮은 주니어 레벨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65세 이상의 성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EBRI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3%가 70세 이상에 은퇴하거나 전혀 은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조사의 26%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령 근로자의 수입 능력도 커졌습니다. 2022년에 65세 이상 근로자는 시간당 $22를 벌었는데 이는 1987년의 $13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령 근로자의 62%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전반적으로 직장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하는 비율이 젊은 세대에 비해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젊은 근로자들의 소득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노년 근로자와 25세에서 64세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이 감소하고 연금 계획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미국민은 재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계속 바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Z세대는 2019년보다 134% 더 빠른 속도로 직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24% 더 많이 직장을 바꾸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4% 더 적게 직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침체된 일자리 시장과 높은 이자율과 함께 삶의 이정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력 전문가인 제스민 에스칼레라는 젊은 세대가 수입 잠재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파장 효과는 특정 연령에 은퇴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대학 진학 등 독립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빈둥지, 빈집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며 터닝포인트의 기회로 삼는 부모들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겪는 빈집 부모란 감정. 빈집 증후군은 자녀를 대학 또는 군대에 보낸 부모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지만 외롭게 들리는 탓인지 많은 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수백만 명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 대학, 군대 등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러 나섰지만 남은 집엔 빈집 증후군에 시달리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남겨둔 것이 현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심리학 임상 책임자인 캐서린 지머 박사는 부모들은 집에 자녀가 없을 때 겪는 첫 공허함에 상실감까지 느낀다며 슬픔과 외로움 등 처음 느껴보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집 증후군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특히 정체성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머 박사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부모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과 군대에 보낸 프랜신 앨리스는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 집에만 있었는데 더 힘들어졌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사교적인 성격을 활용해 지역 스포츠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이벤트 기획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시기라고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같이 자녀들을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페이스북, 미트업 등의 플랫폼에서 그룹을 만들어 파티를 개최했는데 그 파티의 이름은 저와 같이 집에 아이가 없고 그 공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그룹 파티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자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사를 차렸고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 많은 부모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한 번씩 겪는 빈집 증후군과 부모에 대한 정체성 위기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 자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타인종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간 50세 미만 아태계 여성들의 암 발병률은 52%, 50세에서 64세 사이는 33%, 65세 이상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왜 유독 아태계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했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민족과 인종 집단의 여성들의 유방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23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 10만 명 중 약 12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50세 미만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의 새로운 유방암 발병률은 약 52% 증가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아시아계 태평양계 미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그 기간 동안 33%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여성들의 발병률은 43%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모든 연령, 인종, 민족의 여성의 발병률은 고작 3% 증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연령 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50세 미만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 10만 명 중 약 55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의 비율을 능가하고 백인 여성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많은 아시아계 태평양계 미국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 건강병원의 임상유방암 프로그램 책임자인 헬렌 추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 인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유방암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과 논의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여전히 미스터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이유는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을 구분해본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약 9,000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했으며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은 약 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암센터 교수 스칼렛 고메즈는 단순히 검진이 더 많아져서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베로니카 세티와는 이러한 추세가 아시아 이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첫 번째 월경 주기는 더 빨라지는 반면 출산이 늦어지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도 유방암 위험과 관련이 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은 버지니아의 11월 대선과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막강한 한인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며 적극 투표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버지니아에선 이민자들이 66년 전 100명 중 1명이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8명 중 1명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올라섰다며 한인 이민자들이 강력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을 한면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레이버데이 선데이 노동절 일요일에 열린 이민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축제에서도 노동절 표심잡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을 포함해 버지니아 지역 교사노조, 서비스노조 등 각 노조들이 연합한 레이버데이 선데이 피크닉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노동절을 자축했습니다. 11월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노동절 표심을 잡기 위해 버지니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연방 상하원 의원 또는 도전자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고 있는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WK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버지니아에서는 이민자들이 자신이 태어난 1958년만 해도 100명 중에 1명꼴이어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했으나 지금은 8명 중에 1명꼴로 늘어나며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는 성공 스토리를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특히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대표적인 버지니아의 성공 스토리에는 한인들이 매우 강력한 역할과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And our immigrant workforce growing from 1 out of 100 to 1 out of 8 has been one of the main reasons why Virginia has been successful. And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very powerful part of the modern Virginia success story. 팀 케인 상원의원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주창한 포괄 이민개혁에 대해 앞으로도 가족결합, 드리머 등 구제 조치와 함께 국경 안전도 대폭 강화하는 모든 이민 개선책들을 한꺼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ut I think the right reform is the comprehensive one, focusing on family unification, focusing on work, focusing on Dreamers and TPS recipients, focusing on border security investment. We should do it all. 그는 자신은 이미 초선 때인 2013년 70회에 가까운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을 승인하는 데 앞장선 바 있으나 공화당 하원이 폐기시키는 바람에
최종 법제화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3선에 성공한다면 포괄인민개혁에 다시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더욱이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한인들을 위해 연방상원에서 현재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하고 상원 통과, 국무부의 등록 착수, 북한과의 교섭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recently introduced a bill specifically dealing with a registry for Korean families that were separated by the Korean War, and what can we do to try to register these families, so hopefully one day to enable them to be able to find their relatives.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고 연방 상원에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국무부에 등록을 한 후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교섭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북한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11월 버지니아 선거전은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전까지 예전보다는 접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북버지니아에 많이 몰려있는 매우 강력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와 민주당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That the state race could be close, my race could be close, and especially some of the congressional races in Northern Virginia where the Korean population is very high. There are 2 congressional races in the 7th and 10th that are likely to be very close. Korean American votes could mean the difference. 11월 5일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버지니아 대표 연방상원위원회는 3선을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 팀 케인 현역 상원위원회, 공화당 헝카오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웩스턴 현역위원회 와병 불출마로 자리가 비는 버지니아 10선거구 연방하원위원회는 민주당 수하스 수브라마니암 주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클랜시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